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을 이준흠 기자가 국회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1번지 현장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와 릴레이 인터뷰, 오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직접 영입했고 2018년 당 최고위원에 출마해 초선임에도 1위를 기록해 파란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기호 3번 박주민 후보와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후보님이 첫 출마 선언을 하셨을 때만 해도 좀 갑작스럽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선거운동 한 2주 정도 하셨는데 그때와 지금 좀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다 아시다시피 언택트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원분들을 만나거나 심지어는 이제 지역에 유세를 가도 많은 분들을 뵙진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전후에서 자발적 지지자나 당원분들 모임에 좀 가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게 좀 반응을 해주고 계세요. 전당대회 관련돼서 좀 답답했는데 신선해서 좋다. 또 당에 좀 미래 청사진을 그릴 만한 사람이 나온 것 같아서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아까 이제 초반에 출마 선언 초반에 이제 그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박 후보가 사실은 이 서울시장 출마를 꿈꾸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좀 이름값을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출마 선언 하실 때 현재는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말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네, 뭐 제가 고민해 왔던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대표 출마를 고민할 때 많은 중진분들하고 고민을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안 하고 100이면 100 다 만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훌륭한 두 분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또 두 분이 상당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네가 갖고 있는 그나마 작지만 정치적 자산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오히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거다. 그런 얘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정치적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는 제 고민의 과정하고는 안 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당대표 나왔지만 안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집중하고 있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그 출마 직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거듭하셨는데 그럼 내가 꼭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뀌는 과정 그리고 바뀐 후에 어떤 새로운 사회 이런 것들을 그려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당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분들과 많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의 당 운영은 사실 활기차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연륜이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고려하시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현안 이야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 지금 법사위가 여야 갈등이 가장 좀 첨예한 원래 그렇습니다. 상임위이기도 한데 최근 일단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이렇게 마치 좀 여당을 겨냥한 듯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정치 영역에 대한 수사 어구죠. 지칭하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을 겨냥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그중에서도 아마 여당과 정부를 겨냥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입장을 좀 밝혔는데 굉장히 정치색이 짙은 발언이고 특정한 정치적 방향을 갖고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오늘 최고위에서 서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의 뭐 거취 문제도 얘기하셨습니다. 뭐 거취 문제까지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뭐 지금 논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좀 삼갈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하여튼 이번 발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식구 감싸기로 오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들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윤 총장의 그 발언 그리고 뭐 최근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네. 또 검언 유착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법조계에 최근 이제 좀 논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좀 이 최근의 일련의 흐름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금 뭐 법무부하고 검찰총장 간의 문제를 바라보실 때 많은 분들이 갈등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검찰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마련된 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입니다. 네.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 사이에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없어요. 근데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가동했다면 전에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지휘를 내리고 거기에 따르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 동일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단체나 학자들이 법무부의 탈검찰을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탈검찰화되면서 법무부에게 원래 부여됐던 검찰 통제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히려 이제 이 법적인 권한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 지휘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긍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법의 취지에 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같은 맥락에서 사실 출마 선언, 이제 출마 일성이 검찰 개혁 하겠다. 이걸 이제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죠. 예, 말씀하셨는데 좀 검찰 개혁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20대 국회 때 공수처 관련된 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빠른 시간 내에 좀 설치가 될 필요가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사실 1차적인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 형태로 좀 더 가야 되고 또 수사 파트도 조금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수사 구조로 좀 분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끔 그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모습,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2단계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마 21대 국회 때 내에 좀 완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이야기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수사 파트를 좀 여러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겠을까요? 그러니까 뭐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고요. 네. 왜 분리해야 되느냐를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수사한 사람은 정말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점점 그렇게 됩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은 자기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런 편향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이제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적절한 통제 장치 없이 대부분의 사건들이 기소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빚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해서 수사한 내용을 기소 단계에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도 사실은 어떤 한 기관이 이 수사권을 전부 다 행사하게 된다면은 마치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권을 범죄 종류 또는 지역별로 좀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반대로 그 경찰 권력이 또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청사진을 갖고 그렇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제,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수사라 하더라도 좀 그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과의 분리, 그다음에 중앙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물론 지금 초안적인 단계지만 조금 다층적으로 다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좀 영역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공수처 사실 그 법적으로 이제 출범을 해야 했던 시기가 지난달 15일 네,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공수처 언제까지는 좀 이 문제가 마무리되고 출범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야당이 국회에서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협상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협상을 장기간 끌고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 시기가 지났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쟁점이나 논란으로 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협상을 하고 적어도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 협상이 진짜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법을 개정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이 이제 반대하면 공수 자체가 좀 맞습니다. 출범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좀 입법으로라도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다. 마무리 이런 지어야 것까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행법을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야당에서는 굉장히 여당이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렇다는 이유로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반대하는 것하고 지금 벌어진 현상이 안 맞잖아요. 그것만 봐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얼마나 자가당착적인지 알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된 게 부동산 관련 법들인데요. 어제 이제 상임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통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부동산 관련 법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역시도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시장의 논리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죠. 그런데도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공급을 해도 과거 사례를 보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통의 시장의 경우에는 그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런 그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새로 생기는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라가요. 이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위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껴있다는 거죠. 그 껴있는 그 부분을 뭐라고 이제 지칭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긴 한데 뭐 많이들 지칭하는 거 표현을 잠깐 빌자면 이제 투기적인 수요겠죠. 이 투기적인 수요를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향 굉장히 맞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좀 더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주택 실제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고 그 투기 세력들을 이제 좀 억제하는 뭐 이번에 뭐 거의 근절하겠다는 강한 이제 입법이긴 한데 이게 그 취지는 공감하나 이제 당장의 부작용이 좀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뭐 그런 추가적인 좀 보완책도 필요. 이제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상승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증할 만한 역사적인 경험도 있고 데이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9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면서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2배 늘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법 시행 초기에만 좀 혼란이 있었고 오히려 2년, 3년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이 관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범은 잦은 임차인 교체에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19년도에 법무부가 20대 국회 때도 역시 이 법이 논의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안정적으로 그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2배가 늘었어요. 그때도 많은 언론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처럼 했지만 현재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걱정하실 만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걱정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영남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는 이제 호남까지 계속해서 합동 연설회를 이제 이어가실 예정인데 그 이낙연 그리고 김부겸 지금 당권 경쟁하시고 있는 그 후보들의 좀 이건 내가 좀 배울 만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다행이네요. 또 뭐 단점을 지적하라고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경험하셨고 특히 총리를 지내셨죠.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정책적 내용이나 이런 것들 또는 지역의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따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부겸 의원님의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의지의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할 만큼
끊임없이 이제 도전을 했던 정치인이신데 그런 정신들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 두 분 칭찬을 좀 해주셨으니까 이 두 분들보다 내가 낫다 하는 점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출마한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과거의 경험이나 연륜도 중요하지만 상상력, 현장성,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고요. 리더십도 수직적인 리더십보다는 수평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두 분보다는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당원분들이 많이 좀 반응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이낙연, 김부겸 이 두 후보께서는 이제 탄탄한 어떻게 보면 지역 기반이 있는 분들인데 이 박 후보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뚜렷하게 뭐 특정 지역이 이제 지지 기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박주민의 지지 기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출마 선언했을 때도 백불에서 비슷한 질문 하시길래 네. 제가 무한박씨고 호남 쪽이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삼촌이 부산에서 장사하시고 또 삼촌 중에 한 분은 대전에도 계시고 전 서울 살고 해서 지역적 기반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역적 기반을 안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역 갈등 없이 화합과 통합으로 나갔고 지금 상당 부분 그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완수할 때는 오히려 지역적 기반이 없는 게 강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사실 당 지지율이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40 민심이 이제 막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세 후보 중에 유일한 40대, 그러니까 네. 이제 어쨌든 이 민주당에 대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이 세대에 포함되는 후보로서 좀 이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고 각박한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진 분들, 그런 분들이 느끼시는 박탈감들이나 절망감들을 좀 더 잘 헤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회적인 전환이나 변화를 추구할 때 그분들의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달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해결할 수 있는 청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당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잃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좀 보완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세부적인 보완책들도 같이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장기적이고 이상적일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청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 세밀한 정책들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뭐 추상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사회 구성원들이 좀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그렇지 않은 모두 다 그 투자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새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좀 되면은 좀 더 과감하게 청년층들에게 투자나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또는 취업 지원도 더 확대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이번 당대표의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의 중요한 시기 21대 국회 4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2년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 만약 당대표가 되면 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2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뭐 제가 이미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76석을 주신 국민분들이 원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두려움 없이 국민을 믿고 따박따박 실천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열고 굉장히 많이 제가 찾아뵙고 굉장히 많이 현장에 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기호 3번 박주민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